히라노 게이치로, 나란 무엇인가. 일면은 본질이 아니다. 반대로 인터넷에 올라온 나 자신과 관련된 글을 읽고 위화감을 느낀 적이 있다. 언젠가 나는 소설 인터뷰를 하러 온 작가와 옛날 하드록과 헤비메탈 얘기를 잡담삼아 나누다가 분위기가 한껏 고조된 적이 있었다. 기타를 쳤던 10대 무렵, 나는 그쪽 계통 음악에 푹 빠져서 중학교 시절에는 매달 번이라는 전문 잡지를 구석구석까지 모조리 읽었다. 앞에서 고독했다고 썼던 교실에서도 음악 얘기를 나눌 때는 언제나 즐거웠다. 그 대화가 퍽 인상적이었는지 나중에 그 작가가 자기 블로그에 히라노 게이치로는 클래식도 아니고 재즈도 아니고 사실은 진정한 메탈 마니아였고 온통 메탈 얘기뿐이었다 라고 썼다. 호의적인 표현이었지만 솔직히 그런 말을 들으니 살짝 저항감이 느껴졌다. 나는 기본적으로 음악은 뭐든 좋아하지만 요즘에는 메탈을 아주 가끔 들을 뿐이다. 라이브 공연도 안 가고 관련 지식도 1990년대 중반 언저리에 멈춰 있다. 그러니 사실은 진정한 메탈 마니아고 재즈나 클래식을 좋아하는 나는 거짓된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묘하다. 내가 가장 상세하게 아는 음악가는 소설 주인공으로도 삼았던 쇼팽이고 가장 많이 즐겨 듣는 음악은 마일스 데이비스다. 그 사람과 메탈 담화로 분위기가 고조된 이유는 그것이 공통 화제였기 때문이다. 나는 쇼팽을 좋아하는 사람과는 쇼팽 얘기를 나누고 마일스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마일스 얘기를 나누는 게 즐겁다. 나는 그의 앞에서 드러났던 내 모습을 진정한 나라고 주장하며 본질을 규정하려 드는 그의 태도가 거북했다. 나에게는 그가 모르는 더 많은 다른 얼굴들이 있다. 물론 그의 앞에서 한 얘기는 모두 진짜다. 하지만 클래식을 좋아하는 나도 재즈를 좋아하는 나도 진짜이긴 마찬가지다. 엇비슷한 경험 중에 이런 일도 있었다. 언젠가 나는 IT 문학이라는 주제로 지방 강연회에 초청을 받았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름대로 많이 준비해갔지만 강연회 개최 일시가 평일 낮 시간이라 그런지 막상 가보니 강연장에는 컴퓨터를 만져본 적도 없을 것 같은 고령자들 뿐이었다. 나는 암중모색으로 아주 기본적인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그러자 모두 그렇군 하는 표정으로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그런 페이스로 얘기를 계속한 탓에 예정했던 만큼 강의 내용이 깊어지지는 못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강연록이 신문에 실렸다. 그리고 그것을 읽은 한 젊은이가 히라노가 IT에 관해 강연했다는데 그가 한 말은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얘기뿐이지 않은가 라고 블로그에 쓴 글을 읽게 되었다. 강연장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은 타자와의 공동 작업이다. 대화 내용이나 말투, 기분 등등 모든 것이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된다. 이유가 뭘까?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은 그것 자체로 기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들었던 예처럼 우리는 그중 어떤 나를 자의적으로 진정한 모습이라고 결정해버리는 데에 저항감을 느낀다. 그렇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그만 그것은 그 자리만의 표면적인 나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고 가면을 썼을 뿐이다. 진정한 나는 좀 더 다양한 음악을 좋아하고 IT에 관해서도 좀 더 상세하게 안다고. 우리는 타인이 내 본질을 규정하고 나를 왜소화시키는 게 불안한 것이다. 진정한 나라는 환상이 일으키는 문제. 일단 논의를 정리해보자. 인간에게는 몇 가지 얼굴이 있다. 우리는 우선 이것부터 긍정하자. 상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양한 내가 된다. 그것은 전혀 꺼림칙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어디를 가나 나는 나라고 고집을 부린다면 성가신 존재로 여겨질 뿐이고 소통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인간은 절대로 유일무이한 개인이 아니다. 복수의 분인이다. 인간이 언제나 수미일관하며 나눌 수 없는 존재라면 실제로는 여러 얼굴이 있다는 사실과 모순된다. 그 모순을 해소시키려면 자아는 하나뿐이며 나머지는 표면적으로 그때그때 활용하는 캐릭터나 가면, 페르소나에 불과하다고 가치의 서열을 매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잘못되었다. 첫 번째 이유.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구와도 진정한 나로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관계가 캐릭터끼리, 가면끼리 서로를 속이는 꼴이다. 그것은 타자와 자기 모두를 부당하게 폄하하는 착각이며 실제와도 거리가 멀다. 두 번째 이유. 분위는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고 연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난다. 캐릭터나 가면 같은 비유는 표면적일 뿐만 아니라 일단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면 경직되고 소통이 어렵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할머니를 대할 때의 분인과 친구를 대할 때의 분인은 오랜 시간에 걸친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희로애락의 다양한 반응을 주고받은 결과다. 또한 이것은 고정적이라기보다는 가변적이다. 몇 년씩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말투나 표정으로 서로를 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일일이 가면을 바꿔 썼다느니 가면이 변모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2장에서 좀 더 자세히 논하려 한다. 세 번째 이유. 타자를 대하는 여러 분인에는 각각의 실체가 있지만 진정한 나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은 결국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가령 어떤 상대든 간에 그 사람과의 인간관계로만 한정된 틀에서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발휘할 수 없다. 중학교 시절에 내가 소설을 읽고 미를 동경하고 인간의 생사에 관해 깊이 고민했던 것을 반 친구와 공유할 수 없었던 것이 그러한 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진정한 나가 있다고 생각하려 든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설에 공감하는 나 또한 그 작품 세계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난 또 하나의 다른 분인일 뿐이다. 절대 그것만이 유일하게 가치를 지니는 나가 아니며 학교에서의 얼굴이 그런 나에 의해 연기되고 그때그때 나눠 쓰인 게 아니다. 분인은 모두 진정한 나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유일무이한 진정한 나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까닭에 숱한 고통과 압력을 감내해왔다. 어디에도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끊임없는 부추김에 시달려왔다. 그것이 바로 나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다. 개성을 존중한다는 것. 잡지의 운세 특집이나 자기계발서 등에서 자주 접하는 진정한 나라는 말. 이 말과 한 쌍을 이루는 것이 개성이다. 개성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에게 있는 특징적인 성격을 의미한다. 우리는 내 안에서 남과는 뭔가 다른 개성적인 부분을 찾아내고 싶어하며 남에게 좌우되지 않고 그 개성을 소중히 여기고 싶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성을 모른다는 게 늘 번민의 씨앗이다. 개성이란 대관절 무엇인가? 문부과학성의 중앙교육심의회에서 개성 존중을 명확한 목표로 삼아 기치로 내걸게 된 시점은 1980년대 전반이다. 1975년생인 내가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에는 교육 현장에서도 귀가 따가울 정도로 개성을 키워라, 개성 있게 살아라 라는 말을 듣곤 했다. 내가 속한 단카이 주니어는 본래 인구가 많아서 입시 전쟁도 격화일로였으니 획일화된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매우 바람직했다. 그러나 해마다 끊임없이 연불처럼 들어온 개성이라는 말은 정말 지긋지긋했다. 다른 무엇보다 개성적으로 살라고 해본들 아이들은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를 못 잡는다. 모두 똑같은 교복을 입고 아침부터 밤까지 똑같은 교과 과정에 따라 공부한다. 특별활동이라도 하면 개성적이라는 뜻일까? 어쩔 수 없어서 머리 모양을 궁리하거나 교복을 고쳐 입으면 그것은 개성을 잘못 인식한 거라며 교무실에 불려가기 일쑤다. 개성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다. 완전히 똑같은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사고방식도 10인 10색이다. 게다가 개성이 강한 사람은 사회와의 알력도 그만큼 크다 보니 괴로운 일도 많다. 자신이 왠지 겉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평범함을 더 동경하게 마련이다. 결국 교육 현장에서 개성 존중을 부르짖는 이유는 장래에 개성과 직업을 연결하라는 의미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노력해서 꿈을 실현해라.
사회에 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개성적으로 산다는 의미다.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그 시점이다. 그렇기는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리 쉽게 알 수는 없다. 젊은데 꿈도 목표도 없느냐고 몰아붙이지만 직업의 다양성은 본래 사회의 필요에 의해 생겨나며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인간이 있다고 그것을 다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편지 배달이 특기인 사람이 있어서 우체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편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서 우체국이 만들어지고 그곳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다. 게다가 직업의 다양성은 개성의 다양성에 비하면 훨씬 한정적이며 양적으로도 한계가 있다. 거듭 말하지만 개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문제는 직업과의 매칭이다. 그것을 쉽게 알아내는 사람은 다행이다. 그러나 막연한 자신의 개성이 대체 어떤 직업에 적합한지 좀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다. 뭔가를 하고픈 의욕은 몸부림칠 정도로 강하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나 역시 그런 시기가 있었다. 우리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직업 선택의 의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기능이 분화되고 누군가가 그 역할을 맡지 않으면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농업이나 어업의 후계자 문제가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데 농업이나 어업이 적성에 맞는 사람이 그 직종에 종사해주지 않으면 곤란하다. 때문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인간의 개성을 사회는 좀처럼 승인해주지 않는다. 사회적 분업의 일환으로 볼 때 그것은 도움이 안 되는 개성이기 때문이다. 나스메 소세키는 나의 개인주의라는 유명한 강연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시종 엉거주춤한 자세로 틈만 보이면 호시탐탐 내 본분으로 옮겨가야겠다는 생각만 하는데 정작 그 본분이라는 것이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도 해서 결국 어느 쪽을 향해서도 과감하게 옮겨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뭘 해야 좋을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치 안개 속에 갇힌 고독한 인간처럼 옴짝달싹 못하고 우두커니 멈춰 서버렸습니다. 학창시절에 내가 매우 공감했던 구절이다. 정체성 위기. 그런데도 어찌어찌 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냈다고 하자. 그러나 내가 대학을 졸업한 1998년, 1999년 무렵에는 매우 많은 대학 졸업생 숫자와 거품 경제 붕괴 후의 불황 탓에 취업 빙하기였다. 직업을 통해 자기 실현을 이루고 사회 속에서 개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살고 싶었지만 자신이 희망했던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속출했다. 이런 상황은 현재도 유사하다.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위치는 큰 의미를 갖는다. 사회가 나의 개성을 도움이 된다고 인정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개성적으로 살라는 얘의 그 화두만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매우 괴롭다. 직업 이퀄 개성이라고 여기면 내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데도 저항감이 느껴진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진정한 나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렇다 보니 임시 아르바이트 같은 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언젠가 진정한 나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꿈꾼다. 앞서 언급한 나스메 소세키의 강의 뒷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아, 여기에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 드디어 찾아냈다. 이런 감탄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을 때 여러분은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정체성의 동요는 시대를 불문하고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한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문을 한 번도 안 하고 어른이 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판가름 나지 않으면 끔찍이 괴롭다. 돌이켜보면 장래가 너무나 막연했던 나의 대학 시절도 뭐라 표현하기 힘들 만큼 암울했다. 소세키의 말대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구하면 그 동요는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이다. 한편 불만족스러운 직업이 아니라 소비를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나는 무슨 차를 타고 무슨 브랜드를 입고 탄탄하게 잘 지은 이런 집에서 산다.
이게 바로 나라는 인간이다 라고. 그러나 경제 상황의 악화는 그 양방의 가능성을 압박한다. 정체성 위기 자체는 근대 이래의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부추겨진 시대도 있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활동은 그 둘 중 어느 쪽도 아닌 방법으로 우리의 정체성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여전히 암중모색 상태였던 2000년대 전후에는 잡지 특집 같은 데서 진정한 나라는 키워드가 아주 많이 눈에 띄었다. 은둔형 외톨이와 자아 찾기 여행. 그런 와중에 우리 세대에서 가장 현저하게 드러난 두 가지 현상이 있었다. 은둔형 외톨이와 자아 찾기 여행이다. 은둔형 외톨이는 대인관계를 모조리 차단하고 문자 그대로 집에 틀어박히는 것이다. 부모와 함께 사느냐 아니냐, 근처 편의점 정도는 가느냐, 인터넷으로는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느냐 등등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것이다. 한편 자아 찾기 여행의 전형적인 예는 해외로 나가 낯선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진정한 나를 만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한쪽은 내향적인 벡터, 다른 한쪽은 외향적인 벡터로 방향성으로 치면 정반대다. 그러나 이 둘은 공통점이 있다. 양쪽 다 일본 사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은둔형 외톨이는 단순한 어리광이나 사회성 결여라는 비판을 자주 받는다. 또한 자아 찾기 여행은 내가 여기 있는데 대체 어디서 뭘 찾겠다는 거냐? 며 이상한 꿈이라도 꾼다는 투로 야유한다. 그러나 나는 여기까지 얘기해온 대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뼈저리게 공감할 수 있다. 정체성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나에 농락당하고 싶지 않다. 막연하기 때문에 확고한 진정한 나를 추구하고 싶다. 은둔형 외톨이나 자아 찾기 여행은 상징적인 현상이지만 이러한 소망은 마치 명주솜으로 목을 조르듯 은근하게 청년기 젊은이들을 괴롭힌다. 꿈을 가져라.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나를 알아야 한다. 그런 자기를 사회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직업이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사람은 훌륭하다. 목표도 없는 인간은 인생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부족하다. 대학 시절에 친구가 물어보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바로 장래에 뭐가 되고 싶어? 라는 질문이었다. 그 물음에 시원스럽게 선뜻 대답하는 사람들이 한없이 부러웠다. 나는 결국 소설가가 되었고 덕분에 최소한 직업 선택의 불안감은 사라졌지만 정체성과 관련된 동요까지 다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다면성에 관한 나의 자각은 차츰 더 강해져서 앞에서 얘기한 음악적 취향에 관한 일화처럼 남이 나의 본질을 규정하는데 강한 반발을 느꼈다. 작품이나 문체도 매 작품마다 잇따라 바뀌었는데 절대 그냥 한번 해보는 식의 표면적인 시도가 아니라 모두 강한 필연성에 의한 변화였다. 그러는 한편 애당초 옆에 있는 사람과는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나의 존재를 도저히 부정하기 힘들었다. 그거야말로 나라는 개인의 자아이자 개성이며 핵심이 되는 진정한 나가 아닐까? 나는 그런 나를 발판으로 삼아 세상과 마주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닐까? 그런 나가 남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민을 했던 게 아닐까? 이 문제는 창작과도 관계가 있다. 소설에서 어떤 등장인물을 묘사하는 것은 그 인간의 본질을 표현하는 일일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자신의 절실한 의문을 소설 창작을 통해 깊이 음미해 보기로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일터에서의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보고 다양한 주제를 순회하는 자아 찾기 여행에 나선 셈이다. 진정한 나 같은 건 없다지만 내가 대학생이던 무렵까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유행이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여 주체성 해체가 논의되던 시대였다. 그래서 여기에 쓴 진정한 나에 대한 집착은 전적으로 반동적이며 시대착오적인 고민으로 여겨졌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부류의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는 차치하고 당시에 자주 거론된 간략하고 통속적인 방식으로 설명하자면 인간은 복숭아가 아니라 양파라는 얘기다.
복숭아는 한가운데에 씨가 들어있다. 사람에게도 그렇게 확고한 자아가 있고 주체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은 양파 껍질처럼 우연적인 사회적 관계나 속성을 한꺼풀 벗겨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즉, 진정한 나 같은 건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나는 그런 이론을 아무리 들어도 전혀 고맙지 않았다. 오히려 강한 혐오감을 느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는 나는 대관절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장래의 직업은 여전히 매우 절실한 문제였다. 나는 모리 오가이를 무척 좋아하는데 그는 이 일을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라고 쓴다. 나는 이 발상이 마음에 들었다. 인간은 일생 동안 수많은 것을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보거나 데이트를 한다.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그 다양한 하는 것들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루 24시간, 죽을 때까지 수십 년 동안이나 가장 오랜 시간을 소모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과 맞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게 당연하다. 변신 소망. 여기부터는 내가 소설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잠깐 같이 살펴봐 주기 바란다. 그야말로 암중모색했던 발자취인 만큼 그 순서에 따라 함께 문제를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데뷔작 일식에서 중세 말기 유럽의 이단 심판을 통해 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마녀의 관계를 그렸다. 인간이 분할 불가능한 개인이라는 발상은 본래 일신교에서 유래된 것이다. 유일한 신과 마주하는 대상은 유일한 인간이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일상생활에서 인간들끼리 맺는 관계도 있다. 마녀란 사회가 이질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배제시키려 했던 사람들이다. 근대의 요람기인 19세기 중반을 무대로 한 세 번째 작품 장송에서는 신은 죽었다고 치고 그 대신 예술에 진정한 나를 바치며 격동하는 현실 사회를 살아가고자 했던 낭만주의 예술가 쇼팽과 들라크루아를 주인공으로 삼았다.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두 번째 작품인 달에서는 개인이라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수입한 메이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고뇌가 그려져 있다. 현대인의 정체성 문제를 최초로 직접 다뤘던 작품은 2003년에 발표한 최후의 변신이라는 단편 소설이었다. 나는 카프카의 유명한 소설 변신을 은둔형 외톨이 이야기로 다시 읽어보려 마음을 먹었다. 자칫하면 벌레로 변신한다는 충격적인 사건에만 관심이 쏠리기 쉬운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해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인공이 방에서 나갈 수 없게 되고 가족들이 그 뒷바라지를 하는 상황이다. 직업이야말로 개인이 진정한 나를 실현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 직업을 잃은 인간을 사회에서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자기 자신은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 직업은 분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애매모호한 개성에 알아보기 쉬운 형태를 부여한다. 사회는 그 형태를 통해서 그 인물을 인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업이 진정한 나의 모습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사회는 과연 그를 어떻게 인식할까? 이면에 감춰진 얼굴이 있다고 간주할까? 은둔형 외톨이가 된 주인공은 변신을 읽고 이렇게 생각한다. 카프카는 하루 종일 산재보험국 직원으로 일하지만 그 가면 속에는 훨씬 애매모호한 진정한 나가 감춰져 있었다. 사회는 그것을 섬뜩하게 상상한다. 그래서 벌레에 비유하지 않았을까? 갑자기 회사에 못 가게 되어 사회적인 속성을 잃어버린 지금의 나는 그 그레고르 잠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게 아닐까라고. 주인공은 그때부터 학교에서는 밝게 행동했지만 진정한 나는 그렇지 않다며 늘 위화감을 느꼈던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타인에게 맞출 필요가 없는 고독한 방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밝혀내려고 몸부림친다. 그는 모든 인간관계 속의 자기를 표면적인 연기였을 뿐이라며 부정해간다. 그렇지만 제 아무리 고민해봐도 진정한 나라는 것은 결국 알 수가 없다. 나는 이 소설을 도저히 희망으로 가득한 형태로는 끝맺을 수 없었다. 진정한 나, 거짓된 나라는 모델을 한번 철저하고 깊이 있게 고민해본 끝에 나는 마침내 역시 이 발상 자체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실감할 수 있었다.
익명성이라기보다 이간성. 이어서 인터넷과 관련하여 진정한 나에 관해 생각해본 작품이 얼굴 없는 나체들이라는 소설이다. 어느 날 나는 인터넷상에서 몹시 색다른 사진을 보았다.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 같은데 맑게 갠 날씨에 아이들이 체육 수업을 받고 있었다. 거기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알몸이었다. 다만 얼굴만은 모자이크로 감춰져 있었다. 체형으로 짐작하건대 30대 정도. 머리카락은 검고 굳이 나눈다면 수수한 분위기였다. 나는 그 비현실적인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인터넷이 광대역으로 확산되어 이미지나 동영상 교환이 점차 손쉬워지는 시대다 보니 검색해보면 이런 식으로 자기나 애인의 알몸 사진을 투고하는 마니아 사이트도 몇 개씩 생겨났다. 사진은 비교적 수수한 것부터 파격적인 것까지 각양각색이지만 모두 다 얼굴만은 신중하게 가렸다. 나는 그 사진들을 보며 찍힌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일일까? 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상상하면 부끄러운 게 당연하다. 투고 사진에는 댓글 수나 조회수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몇만 명이나 본 사진도 있었다. 관람객이 가득 찬 도쿄돔 무대에 앨범으로 나가라고 하면 누구나 부끄러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진들의 피사체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다. 인터넷의 익명성에 관한 논의는 자주 접할 수 있다. 익명이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심한 댓글도 써버린다. 누가 썼는지 밝혀져서 자신의 평판에 상처가 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얼굴만 감춰지면 아무리 부끄러운 짓이라도 의외로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뜻일까? 그런 대화를 다른 사람과 나누다가 나는 또다시 색다른 어느 화장실 얘기를 들었다. 그 화장실에는 문이 없다. 그 대신 가면이 비치되어 있어서 그것을 쓰고 볼일을 본다고 한다. 물론 밖에서는 훤히 보인다. 그러나 얼굴을 모르니까 누가 볼일을 보는지 특정할 수 없다. 보이는 모습은 인간 일반에게 공통되는 배설이라는 행위일 뿐이다. 설령 당신이 볼일을 보고 있고 그 모습을 친구가 본다 해도 당신인지 알아볼 수 없다. 나중에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다 해도 조금 전에 화장실에 있었던 인간과 당신이 동일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부끄러운 감정은 싹틀까? 싹트지 않을까? 나는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의 출전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어딘가에 정말로 그런 화장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아티스트의 설치 작품인지. 실제로는 옷으로 누구인지 특정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나는 어쨌든 재미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얼굴이 있다. 이 책에도 몇 번이나 되풀이한 구절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설적이지만 인격은 여러 개 있어도 얼굴은 단 하나뿐이다.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매우 진지하게 문학 얘기를 하는 나와 술집에서 친구와 거나하게 취한 나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는 똑같은 히라노 게이치로라는 인간이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얼굴이 똑같기 때문이다. 만약 얼굴이 가려져 있다면 그 두 개의 인격을 하나로 연결짓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지명수배범이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얼굴이다. 그들은 거리의 인파 속에서 이름 때문에 발각되는 게 아니다. 제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경력을 거짓으로 꾸며도 얼굴이 똑같은 이상 남들이 앗! 하고 알아채버린다. 때문에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에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얼굴 사진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2011년 여름에 발생한 런던 폭동에서는 텔레비전에 찍힌 얼굴을 페이스북 사진으로 검색해서 참가자를 밝혀내는 민간단체까지 등장했다. 모든 인격을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단 하나뿐인 얼굴이다. 반대로 말하면 얼굴만 감출 수 있다면 우리는 여러 인격으로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 인터넷에 나체 사진을 게재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급진적인 실천자다. 그들은 자신의 나체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한다. 그러나 자기를 잘 아는 회사 상사나 가족에게 얼굴과 함께 드러나는 것은 결코 원치 않는다. 이러한 주제를 한 발 앞서 문학적 소재로 삼았던 작가는 타인의 얼굴, 상자 인간을 쓴 아베 고보였다. 이들 작품에서도 성의 문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